어머니, 이제 그만 죽은 사람처럼 사세요. 이 건물 제가 알아서 아주 잘 써드릴 테니까.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가 내 인감도장을 훔치며 내뱉은 그 서늘한 목소리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줄 알았더니 매일 아침 내게 먹인 약은 나를 멍청이로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40년 피땀으로 일군 내 식당과 건물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배신 앞에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미친 노파 연기를 하며 오직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내 손가락에 억지로 인감을 찍으려던 그 순간 나는 번쩍 눈을 뜨고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며느리의 발등 위로 내가 몰래 발급받은 대학병원의 정상 진단서를 보란 듯이 내던졌습니다. 이미 식당 구석구석 설치된 홈캠에는 그녀의 추악한 폭언과 범행, 공모 현장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었죠. 이제 40년 손맛을 지켜온 명인 한영자의 목숨을 건 마지막 역공이 시작되려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탐욕스러운 악마를 나는 과연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3살이 되도록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면 무릎이 뻐근하게 쑤셔왔지만 이 정도야 뭐 대수겠습니까?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겪은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보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도 장독대를 확인해야 했어요. 우리 식당 뒤편에 있는 장독대는 제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옹기 하나는 100년이 넘은 시간장 독이었죠. 시어머니한테 물려받고 또 저는 며느리한테 물려줄 그 간장은 우리 식당의 영혼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장 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깊고 그윽한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맛 하나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죠. 엄마, 이 간장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우리 준호는 식당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엄마가 만든 음식만큼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늘 자랑했었죠. 그 아이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장독대를 닦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소연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오열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새까맣게 그을린 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울부짖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준호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 저는 소연이를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준호 대신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며느리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식당 운영은 물론 집안의 모든 경제권까지 소연이에게 다 맡겼습니다. 조만간 이 건물 명의까지 다 내 앞으로 돌려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민우만 잘 키우라고 그렇게 약속했었죠. 그게 내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장독대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 두어 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고 밑반찬을 손질하는 시간이었죠. 칼로 물을 썰면서
문득 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이 덜 들어가고 가끔 손목이 저려왔어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등 뒤에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소연이가 주방 문간에 서 있었어요. 요즘 들어 소연이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임이니 자기계발 강의니 하면서 일주일에 사나흘은 나가더라고요. 응, 육수 좀 우려야지. 너는 왜 벌써 일어났어?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착한 며느리, 아니 딸이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능숙하게 가스레인지를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소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즙 만들어 드렸어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소연이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즙이었어요. 한 3개월 전부터 소연이는 매일 아침 이 즙을 만들어줬습니다. 건강에 좋다면서요. 처음엔 맛이 역겨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맛이 어때요? 응, 좋아. 고맙다. 소연이의 눈빛이 묘하게 번쩍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만족? 안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일이 몸에 배었으니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그날도 어김없이 오전 10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이 동네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옹기 하나 들고 시작한 작은 식당이 이제는 3층짜리 건물이 됐고 저는 강남 한복판의 건물주가 됐죠. 영자 씨, 오늘도 잘 먹을게. 그래요, 김 사장님. 많이 드세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맛을 지켜온 시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이 흔들렸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재빨리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아직도 서빙을 하다니 민망했죠.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소나기는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거의 억지로 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침대에 눕히면서 소연이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난 괜찮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손님들이 걱정하세요. 어머니가 가끔 같은 반찬을 2번 가져다 주신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방장 선생님도 어머니가 가스불을 끄셨는지 안 끄셨는지 헷갈려 하신대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병원을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민우도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푹 쉬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민우가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5살 배기 민우는 제 품에 안기며 제잘제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랑 나랑 간장 만드는 거. 민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가 떠난 뒤 이 아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어지러웠던 순간, 소연이의 말들, 그리고 그 차가운 손길.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죠. 문득 시간장 독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독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간장 맛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건강즙을 마시는 척하고 모두 화분에 버렸습니다. 소연이가 나간 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도 한결 맑아졌죠. 역시 그 집에 뭔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전 10시쯤 소연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꺼내 입더군요. 명품 가방까지 들었어요. 제 신용카드로 산 것들이었죠. 어머니, 부동산 투자 모임 다녀올게요. 저녁 때나 올 거예요. 그래, 다녀와.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소연이의 방을 뒤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혹시 일찍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소연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며느리의 방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 사이사이를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봤죠. 속옷과 양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화장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전부 고가 제품들이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들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어요. 서랍 안쪽 벽면이 이상했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손톱으로 긁어보니 판자가 움직였어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빼냈습니다. 그 뒤편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요양원 입원 예약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행복마을 요양원. 입원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 보호자 이름은 며느리 소연. 특이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24시간 보호 필요.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사체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은 15억. 담보는 제 식당 건물. 채권자 이름 옆에 소연이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연이가 제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빌렸다는 얘기였죠.
언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어떻게 제 도장을 찍은 걸까요? 아, 그 금고 열쇠. 소연이가 훔쳐서 새로 만들었다고 거짓말했던 그때였군요. 세 번째는 약 봉투였습니다. 이름 모를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 쓰여진 메모를 읽었습니다. 하루 2알씩 아침즙에 섞어서 2개월이면 완전한 효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이가 건네준 그 건강즙 속에 이 약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흐릿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계획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죠. 뒤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소연이의 필체였습니다. 일정표, 10월까지 약 먹이기, 11월 초 치매 진단서 받기, 11월 말 요양원 입원, 12월 건물 매각, 빚 정리 후 해외 이주.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겁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건물을 팔아서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제 아들의 아내가 제가 딸처럼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꾸몄다니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찾아야 했어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겠지만 저도 휴대전화 카메라 정도는 쓸 줄 알았죠. 비밀 공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실망하겠니?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경찰? 아니,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소연이는 제가 치매라고 주장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 변호사. 준호의 대학 동기였어요. 장례식 때 명함을 주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 한영자입니다. 준호 어머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변호사님, 도와주셔야겠어요. 저희 며느리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건강즙 얘기,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오늘 발견한 서류들까지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내일 오전에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며느리분 모르게 만나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죠. 소연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게 보였어요. 약을 끊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머리도 점점 맑아지고 있었죠.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영자,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가 진짜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민우를 지켜야 했고 40년 피땀으로 일군 식당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민우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민우를 맞았어요. 민우가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민우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소연이한테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민우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 민우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응, 할머니 최고야.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더 확실해졌어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요. 저녁 6시쯤 소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번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다녀왔구나. 밥 먹었어? 네, 모임에서 먹었어요. 소연이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다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를 재우고 나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장독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0년 넘은 시간장이 담긴 그 독처럼 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 박 변호사를 만나면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증거도 있고 이제 정신도 맑아졌으니까요. 소연이의 계획을 막아낼 겁니다. 반드시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이 손으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 변호사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준호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방에 있었어요. 늦게까지 자는 게 요즘 버릇이 됐더군요. 음식을 내오며 박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서류들, 사진 찍어두신 거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낼게요. 휴대전화로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노인 학대예요. 약물도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그 약은 어떻게 하죠? 한 알만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인 약사한테 부탁해서 성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소연이 방에 몰래 들어가 약 하나를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걸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며느리분이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부러 치매가 더 심해진 척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방심하고 실수를 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소연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이었어요.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드시지 마세요. 박 변호사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밀가루를 갈아 놓은 것 같은 하얀 가루였어요. 이걸 건강즙에 타서 버리세요. 며느리분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저는 이틀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연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단골 손님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연기를 시작해야 했죠.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밥솥에 수저를 넣어두기도 하고 냉장고에 신발을 넣기도 했어요. 소연이가 볼 때마다 헛소리를 늘어놨죠. 준호야, 밥 먹어야지. 소연이 앞에서 죽은 아들 이름을 부르며 빈 의자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이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배고프대.
내가 밥 차려줘야지. 어머니, 준호는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여기 있는데. 소연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제 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지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완전히 방심한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면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기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민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소연이가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소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나 장독대에 돈 숨겨뒀어. 비상금이랑 땅 문서도. 소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확 생긴 거예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장 동말이야. 그 밑에 비밀 공간이 있거든. 거기 현금 3천만 원하고 땅 문서 넣어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짜준 시나리오였어요. 소연이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죠. 소연이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만 알아. 어머니, 고마워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이었죠. 저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소연이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어요. 장독대로 다가가더니 시간장 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0년 넘은 독을 함부로 만지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죠. 다음 날 박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경찰관 2명을 데려왔어요. 평복을 입고 손님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당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죠. 어머님,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박 변호사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소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의 영정사진 앞에 제사상처럼 음식을 차려놨어요. 소연이가 이상하다는 표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늘은 준호 기일이잖아. 어머니, 기일은 다음 달이에요. 아니야, 오늘이야. 내가 어떻게 잊어.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병원은 싫어. 난 괜찮아. 어머니, 안 괜찮으세요. 매일 이상한 짓만 하시잖아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그리고 장독대 돈 찾았어? 소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벽에 장독대를 뒤진 게 들킨 거예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어젯밤에 나갔잖아. 내가 다 봤어.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시간장 독 뒤지는 거. 소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추고 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독에 돈 같은 거 없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분명히 있는데. 없었어요. 제가 다 뒤졌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머리가 이상해지신 거예요. 소연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힘이 세더군요. 아파서 소리를 질렀죠. 아파, 놔줘. 어머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라고요. 싫어. 난 안 가. 어머니 맘대로 안 돼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악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끝이에요. 이 건물도 식당도 다 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니까 아무도 어머니 말 안 믿어요. 너 정말 뭐 어쩌시게요? 경찰 부르시게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어머니가 정신 나갔다고 알아요. 제가 다 소문 냈거든요. 소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숨어있던 박 변호사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한 말이 전부 녹음돼 있었어요. 카메라도 다 찍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어머님 정신감정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어머님은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소연이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소연이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경찰이 다가와 소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기 미수, 노인 학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소연이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소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요. 저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다 준다고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소연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소연이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왔습니다. 5장 새로운 아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사기 미수와 노인 학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죠. 박 변호사가 말하길 최소 3년은 감옥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100년 넘은 시간장 독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소연이가 뒤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손으로 독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옹기 하나로 시작했던 그때처럼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70세시라는 나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가 고용했던 주방장은 이미 그만뒀어요. 이제 이 주방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천천히 끓였어요. 거품을 걷어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맛을 지켜온 40년이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오전 10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 소문을 듣고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김 사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영자 씨,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전처럼 북적거렸어요. 음식을 내오며 손님들과 눈을 마주쳤죠.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안도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 역시 이 집 음식이 최고야. 맞아요. 다른 데 가봤는데 여기만 못하더라고요. 손님들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맛을 지켜낸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소연이한테 빼앗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직접 데리러 갔어요. 민우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오니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우야,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민우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없어진 게 슬플 법도 한데 오히려 더 편해 보였습니다. 아마 소연이가 민우한테도 차갑게 대했던 모양이에요. 민우야, 할머니랑 간장 만들까? 좋아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을 잡고 장독대로 나갔어요. 시간장 독 옆에 새 독을 하나 놨습니다. 민우를 위해 준비한 거였죠. 민우야, 이건 민우독이야. 민우가 커서 이 식당 물려받으면 이 간장으로 음식 만드는 거야. 와, 정말요? 응, 할머니가 약속할게. 민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식당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민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얘기를 제잘제잘 늘어놨습니다. 그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죠.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할머니랑 나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거요. 민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을게. 네, 좋아요. 민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자는 민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켜낸 게 자랑스러웠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이의 배신, 가스라이팅, 그리고 마지막 대결까지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 덕분에 소연이가 만든 사채 계약도 무효가 됐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갇혔을지도 몰랐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님. 준호 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몸도 훨씬 가벼웠죠. 소연이가 먹였던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독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시간장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윽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독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이 맛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이 맛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올 겁니다. 변함없는 맛으로 맞이해야 했죠. 칼로 물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우를 잘 키워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야 했죠.
식당도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70세시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내놓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어딘가 수줍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인터넷에서 이 집 소문 듣고 왔어요. 40년 전통 시간장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주세요. 음식을 만들어내왔습니다. 젊은이가 한 숟갈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이 맛을 알아봐 주다니요. 앞으로 이런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대를 이어 전해온 이 맛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민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민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뭐라고? 민우가 그림을 잘 그린대요. 나중에 크면 화가 될 수도 있대요. 우리 민우 대단하네.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행복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민우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민우를 재우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한영자의 눈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와의 싸움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독뚜껑을 하나씩 확인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준호야, 엄마 잘 살고 있다. 민우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떤 손님들이 올지, 민우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든 게 기대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이제 악몽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었어요. 73살 한영자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레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